72세 박정숙 씨는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9세 막내 아들 민호가 회사 후배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한 달 정도 다녀오려고 해요. 처음 만난 날 수정이라는 며느리 후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한 달이나? 회사 휴가가 그렇게 길게 나와? 민호 오빠가 휴가를 길게 내기로 했어요.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뿐이잖아요. 박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좀 괜찮은 곳에서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다 그런 데서 해서요. 강남이면 비싸지 않겠어? 괜찮아요. 민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만 해도 박 씨는 며느리 후보가 예쁘고 말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돈과 관련된 말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수정 씨가 다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혼수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수? 무슨 혼수? 가전제품이랑 가구들이요. 저희 집에서 준비할 게 많아서 부담이 좀 되네요. 박 씨는 수정 씨의 말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신랑이 집을 해오면 신부가 혼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원래 신랑 측에서 지불하고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집안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박 씨는 수정 씨와의 첫 만남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후보가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상한 요구들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예식장 알아보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수정 씨가 또 다른 부탁을 꺼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뭘? 계약금이 좀 필요해서요. 민호 오빠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아들이었기에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달라는 거예요. 민호가 수정 씨를 감싸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 축의금으로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수정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이상했고 축의금으로 갚겠다는 말도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 씨가 돌아간 후 박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동생 여자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은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더라. 에이, 그럴 리가요. 민호가 돈이 없을 턱이 없는데요. 박 씨는 큰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 신혼여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강남 예식장, 혼수 부담 요구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큰아들도 이상함을 감지한 건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제가 민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날 큰아들 민수는 동생인 민호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수정이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형, 그게 아니라 예식장 계약금이 급해서 그런 거야. 너 통장에 돈 없어? 있긴 한데
수정이가 신혼여행 비용도 모아야 하고 해서. 민호의 말에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혹시 수정이가 다른 요구도 했어? 다른 요구라니? 결혼 비용 분담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아, 그건 요즘 다 그렇게 해. 형도 결혼할 때 그랬잖아. 야, 나는 안 그랬어. 처가 쪽에서 혼수는 모든 걸 다 준비해줬다고. 민호는 형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정 씨가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 씨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후보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더더욱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서 왜 돈 이야기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호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알던 아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수정 씨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녀 편만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등골이 오싹한 게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박 씨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수정 씨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수정이 부모님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저희 집에서 하면 어때요? 수정이 부모님도 그러고 싶다고 하시고. 박 씨는 며느리 후보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수정 씨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하게 된 그 사람들은 박 씨가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때서야 박 씨는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닌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민호야,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12시에 오신다고 했어요. 수정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박 씨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1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 수정 씨와 함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수정 씨의 부모님과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기에 박 씨는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수정 씨 아버지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결혼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요? 그 순간 박 씨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다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비용이요? 예식장이랑 스드메, 베베 금식, 신혼여행비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절반씩 부담하면 어떨까 해서요. 박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꺼내는 사람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미리 아이들끼리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저희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요즘 다 그렇게 하던데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신혼집 가전제품들도 반반씩 사면 좋겠어요. 저희가 리스트 작성해 왔거든요. 수정 씨의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박 씨에게 종이 2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 청소기, 심지어 쌀통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이요.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반반씩 하면 어떨까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비용 5천만 원에 가전제품 2천만 원까지. 도합 7천만 원 중 절반인 3,500만 원을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해요. 민호까지 수정 씨 편을 들자 박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그런 이야기는 미리 엄마한테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정이가 말하는 게 맞아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아들이 완전히 수정 씨 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후보가 아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희는 딸 하나뿐이라 아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혼수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 결혼식도 체면 있게 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면 있게요? 네, 저희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너무 소박하면 안 되잖아요. 강남에서 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박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심지어 결혼 날짜를 당기고 싶다는 말에 박 씨는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가을이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년 봄에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 버리고 싶어요. 박 씨는 해치워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작은 행사인가 싶었습니다. 결혼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할 것도 많고. 뭘 그렇게 오래 준비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수정 씨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부모들은 빨리 하자고 하는데 당사자인 수정 씨는 늦추자고 말하니 말입니다. 수정아, 갑자기 왜 그래? 아까까지 잘 얘기하고 있었잖아.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박 씨는 수정 씨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런 상황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수정 씨의 얼굴을 보며 어쩌면 이 모든 게 수정 씨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들의 강요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수정 씨 가족이 돌아간 후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결혼 비용을 계산적으로 반반 내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요즘은 정말 다 그래요. 수정이도 그렇고 수정이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요. 박 씨는 아들이 완전히 수정 씨 편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알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너 정말 3,500만 원을 낼 생각이야?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인가요? 저도 벌고 있는데. 큰 돈이 아니라고? 너 혼자 벌어서 그 돈 마련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박 씨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박 씨의 돈을 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한테 왜 그런 돈을 요구해? 요구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죠. 형이 결혼할 때도 엄마가 도와주셨잖아요. 형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 신부 측에서 혼수는 모든 걸 다 준비해줬다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다니까요. 박 씨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급하니까 지금 당장 와라. 무슨 일이에요? 와서 내 동생 좀 말려라. 정신이 나갔어. 1시간 후 민수가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박 씨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정말이야? 형, 엄마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봐. 수정이 부모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냥 결혼 비용 얘기를 한 거야.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야, 나 결혼할 때는 안 그랬어. 형수네서 모든 걸 다 준비해줬다고. 형은 운이 좋았던 거고.
민수는 동생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혹시 수정이가 다른 남자랑도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엄마, 수정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 씨는 아들이 수정 씨에게 완전히 홀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똑똑하던 아들이 이렇게 판단력을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정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아. 오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오빠,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부모님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 박 씨와 큰아들 민수는 민호의 통화 내용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정 씨가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정이도 미안해해요.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래? 그럼 수정이 본인 생각은 어떤데? 좀 더 천천히 하고 싶어 해요.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수정 씨 본인은 자신의 부모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그럼 수정이랑 만나서 정확히 얘기해봐. 정말 수정이 본인 생각인지 부모님 생각인지 확실히 하고. 알겠어, 형. 민호야,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정하는 거야.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엄마. 하지만 박 씨는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수정 씨 부모들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치워버린다고 표현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 동생 일이 너무 걱정돼. 엄마, 민호도 어른인데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게 아니라 수정이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어. 평소 민호 같지가 않아. 그럼 제가 민호랑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박 씨는 큰아들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민호는 박 씨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도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니 조금 안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박 씨와의 약속대로 며칠 후 민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형제끼리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민호야, 수정이랑 얘기해 봤어? 응, 어제 만났어. 어떻게 나왔어? 수정이도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했어. 민수는 동생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정 씨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왜 부모들이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수정이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고 해. 결혼 비용도 굳이 반반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정말? 물론이지, 나도 수정이 말 듣고 안심했어.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 모르게 수정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선배 이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과장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야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었기에 몇 번만 거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김수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수정? 어느 회사? 동생이 다니는 회사 후배라고 하는데 34살이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요. 아, 잠깐만, 김수정? 혹시 그 사람 키가 좀 크고 얼굴이 하얀 편이야?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민수야, 그 사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민수는 이 과장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내가 아는 후배가 작년에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어. 결혼 얘기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안 좋은 일이요? 결혼 비용을 반반 내자고 하고 가전제품도 반반 사자고 하고 심지어 혼수까지 남자 측에서 준비하라고 했다더라고.
민수는 이 과장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동생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그 후배가 정신 차리고 헤어졌지.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집이더라고. 그런 식이라니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돈을 받아내는 거야.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 과장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후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 연락해볼게. 아마 얘기해 줄 거야. 다음 날 민수는 이 과장의 후배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신혼여행도 한 달씩 가자고 하고, 예식장도 무조건 강남에서 하자고 하고, 모든 게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과장의 후배가 전해주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 씨는 박 씨에게 들은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와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정 씨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이전 남자분도 연락 가능한가요? 연락해 볼게요. 아마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거예요. 본인도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민수는 수정 씨의 이전 남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그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김수정 씨 가족은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죠. 종이에 가전제품 리스트까지 가져와서 말해요. 그 말을 듣던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씨와 민호가 겪은 것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민호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수정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형, 뭘 알아봤다는 거야? 수정이가 이전에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 우리가 겪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야. 박 씨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사한 내용을 듣고 민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형,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응,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봤어. 너랑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수정이는 미안해한다고 했어.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하신다고. 민호야, 그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민호는 민수의 말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수정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민호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겠어? 박 씨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진실을 직면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너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엄마도 너무하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힘들어도 사실은 사실이야. 지금 깨달은 게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민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형이 가져온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복잡할 게 뭐 있어? 당장 헤어져야지. 그래도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어. 민호는 그날 밤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수정 씨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형이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 이전에도 다른 남자랑 결혼 얘기한 적 있지?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다른 남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진 거 알고 있어. 수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킬 줄 몰랐던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냐가 중요하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오빠,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다르잖아요. 민호는 수정 씨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도 결혼 비용 반반 내자고 했어? 그건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부모님이 시켜서? 그럼 이번에도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야? 수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빠,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사랑이야? 수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수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줘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너희 가족은 애초에 결혼을 돈으로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다르다고요. 다르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는 수정 씨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정아,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오빠, 진짜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응, 끝이야. 민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정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박 씨와 민수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엄마, 형 헤어졌어요. 잘했어. 그게 맞는 선택이야. 힘들었겠지만 잘 결정했어. 수정이가 인정하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시 그랬구나. 엄마 직감이 맞았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지. 그날 이후 민호는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1년 넘게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평생 고생했을 테니 말입니다. 민호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네, 엄마, 이제 정신 차렸어요. 민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와 수정 씨가 헤어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 씨 아버지가 갑자기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 수정이 아버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우리 애들이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박 씨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수정 씨 측에서 먼저 연락을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상견례 때 무슨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요?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박 씨는 수정 씨 아버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민호가 결정한 일이라서요. 어머님이 민호 군을 부추긴 거 아닌가요? 분명히 어머님이 반대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추긴 게 아니라 민호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상견례 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나요? 박 씨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반반 내자고 하신 것부터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거 아닌가요? 이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 옆에 있다가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혹시 저희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무슨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씨가 이전에도 다른 남자와 똑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정 씨 아버지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그 남자가 우리 수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이 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가전제품 리스트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그건 미리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요?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더 이상 통화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민수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수정 씨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조건을 조정해 볼까요? 조건을 조정한다고요? 결혼 비용도 저희가 더 많이 낼게요. 7대 3 정도로요. 큰아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돈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정이가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말한 민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끈질기네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포기 안 하고 계속 연락 올 것 같은데요. 그럼 민호한테 미리 말해둬야겠다. 박 씨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수정 씨 가족의 끈질긴 연락은 한 달 정도 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그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걸 민수로부터 전해들은 민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연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당분간 결혼 생각 안 할래요. 그래, 그게 좋겠다.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을 겪어봐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호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31세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돈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정말 저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 씨는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데려와 봐.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아들의 밝은 얼굴에 기분 좋은 한편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에 데리고 온 지연이라는 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어머, 예쁘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민호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박 씨는 지연 씨가 수정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민호 오빠 잘 챙기고 어머님께도 효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말이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씨는 지연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상견례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두 할 테니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고 연신 말하는 지연 씨의 부모님 모습에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차이를 보며 수정 씨 가족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혼수 비용을 며느리 측에서 부담했고 박 씨는 그저 축복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는 정말 잘한 것 같아. 네, 엄마, 지연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동생아, 축하해. 이번에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고마워. 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결혼 후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1년 후 지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네, 어머님도 곧 할머니가 되세요. 아이고, 좋아라.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박 씨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민호가 수정 씨와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반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지연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저도 좋은 가족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해. 박 씨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직감과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던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민호와 지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살 박선미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엎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평생 헌신만 해오던 제 자신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짧은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요즘엔 백수도 립스틱을 바르나 보지? 그 말 정말 가시처럼 박히더라고요. 이거 8,000원짜리야? 할인할 때 산 거고.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당신이 벌었어? 이게 뭔 대화인가 싶었어요. 립스틱 하나 샀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내가 밖에서 죽도록 벌어오는데 당신은 집에서 쇼핑이나 하고 부럽다. 진짜 부러워. 그 말이요. 그게 박살이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남편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만든 거죠.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입맛도 없었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절 힐끔 보더니 또 그 특유의 소리를 냈어요. 혀를 쯧쯧 차는 그 소리. 그게요. 네가 뭘 알겠냐는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당신 그만 좀 해. 나는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래. 빨래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저도 모르게 수저를 내려놨어요.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빨래 개고 베란다 창 닦고 아들방 정리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왔어. 그게 한두 시간에 끝날 것 같아? 그걸로 생색을 내냐?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돈 벌고 있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뭘 해도 절대 몰라줄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장바구니에 있는 것들은 죄다 할인된 식재료. 1+1 묶음으로 산 간장이랑 30% 할인 딱지가 붙은 콩나물 그런 것뿐인데 어쩌다 이게 죄책감의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립스틱을 꺼내 손등에 발라봤어요. 그 작은 붉은 빛이 어쩐지 저 같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친구랑 웃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내일 퇴근할 때 뭐 좀 사올 테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해. 응, 진짜 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요즘은 치장하는 거 보니까 한가한가 봐.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졌어요. 그거 하나 샀다고 왜 이렇게 물고 늘어져? 당신은 옷 사고 시계 사고 다 하잖아. 난 8,000원짜리 립스틱도 눈치 봐야 돼? 그게 비교가 돼? 난 돈 벌잖아. 당신은 집에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남편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일부러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고 그랬는데 더는 안 하고 싶었어요. 밥상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일어난 저를 보고 남편이 또 혀를 찼어요. 그때는 정말 그 소리 하나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내가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쇼핑백을 들고 나갔어요. 립스틱을 산 가게에 가서 환불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앞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립스틱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쓰레기통에 던졌던 거. 그 조그만 립스틱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 몰랐어요. 그냥 작은 위로가 필요했던 건데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남편이 싫어하는 시큼한 김치를 꺼냈어요. 그 사람이 이건 왜 또 꺼냈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대화할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전에 말한 일자리 자리 아직 있나요? 그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아주 작고 초라한 결심처럼 보였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41살쯤이었어요.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첫째가 5학년이었죠. 직장에서는 대리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일이 바쁘긴 해도 제법 보람을 느끼며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그 사이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하원시키고 밥 차리고 반찬 싸느라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나답다는 느낌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인다. 회사 일은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만두긴 왜? 나 지금 성과도 잘 나고 있어. 당신이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 사춘기 오기 전에 누군가는 제대로 챙겨야지. 나 힘든 거 맞는데 그게 그만두겠다는 뜻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힘들면 안 돼. 그럴 바엔 당신이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나는 벌어오는 쪽으로 분담하자는 거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릴수록 더 설득에 열을 올렸어요. 당신은 사람들 잘 챙기고 꼼꼼하니까 살림도 잘할 거야. 애들 학원도 좀 더 알아보고 시간 여유도 생기면 부모님도 좀 더 챙기고. 그러다 경력 끊기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 내가 월급 적은 편 아니잖아. 그리고 몇 년 후엔 애들도 커서 덜 신경 써도 될 거고. 결국에는 제가 졌어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 한 사람이라도 버티는 게 낫겠다 싶어서였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처음엔 솔직히 조금은 편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거 안 해도 되고 점심도 혼자 천천히 먹을 수 있고요. 그게 한 3일 갔나 봐요. 곧바로 남편의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간단한 간식만 챙겼는데 그날부터는 학원 셔틀 기사 역할까지 도맡게 됐어요. 집에 있는 김에 오후 시간 활용 좀 하자.
애들 학원 이동 시간 줄이려면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낫지. 시간표를 짜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첫째 수학 학원, 둘째 피아노, 이어서 영어, 코딩, 과학 실험. 각자 학원 시간도 다르고 위치도 달랐어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전만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녁 먹이고 주차장에서 숙제시키고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그대로였어요.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오면 꼭 한마디 했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길래 반찬이 똑같아? 그 반찬 오늘 만든 거야. 애들 태우고 다니느라 정신없었어. 그건 어제도 했잖아. 좀 색다르게 못해? 진심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시간 많잖아라는 비꼬는 뉘앙스였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왜 그만뒀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제 하루 일정이 사라졌어요. 과장이라는 타이틀도 사무실에서의 작은 존재감도. 하루는 친구가 전화해서 회사 근처에 왔다고 커피 한 잔 하자길래 나 이제 회사 안 다녀. 그만뒀어. 그 말을 꺼내는데 어쩐지 목이 메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겼고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아이들의 성적이었어요. 둘 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 때마다 칭찬도 해줬죠. 하지만 그건 남편의 공으로 포장되기 일쑤였어요. 우리 집은 내가 일찍부터 교육 방향을 잘 잡았거든. 제가 하원부터 학원 이동, 저녁, 숙제까지 다 챙기는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집안일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벌지는 않아도 가정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요. 청소해도 뭐 어제도 했잖아. 밥 차려도 반찬 왜 또 이거야. 애들 등하교 챙겨도 당연한 일인데 왜 생색내. 그러다 어느 순간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느낌. 이름 대신 성우 엄마, 집에 있는 여자, 전업주부. 그 무렵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바로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내일 성우 학원 데려다 줘야 하지 않아? 그건 시간 조정하면 돼. 병원 간다고 너무 빠듯하게 하지 말고 우리 엄마도 요즘 몸 안 좋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자기 부모는 챙겨도 되고 내 부모는 빡빡하게 하지 말라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모든 시작이 남편의 말 한마디였다는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이 집에서 애들 좀 보자. 당신은 꼼꼼하니까 살림에 더 어울려. 내가 월급 잘 벌잖아. 그게 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책임을 떠넘기는 교묘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산에 말려든 거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전업주부 그거 편하잖아. 남편이 벌어오면 집에서 쉬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이름이, 삶이. 그걸 저는 그제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후회가 밀려왔죠. 처음부터 그 선택은 틀렸었구나. 그때는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 싸고 세탁기 돌리고 베란다 청소하고 아이들 보내고 나면 10시가 훌쩍 넘었죠. 그 다음엔 바로 반찬 만들고 오후엔 학원 스케줄대로 운전해서 아이들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빨래 널고 숙제 봐주고 다시 저녁 준비,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니,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비꼬는 말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하셔서 아침부터 반찬 하다 말고 급히 옷을 갈아입었죠. 어머니, 시간 맞춰 가려면 지금 나가셔야 해요. 아이고, 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냐. 네 형님네도 일 바쁘다 하고 내 남편도 회사 핑계대고. 솔직히 서운했어요. 형님들 셋이나 있으면서 왜 늘 나 혼자만 시집 심부름을 도맡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듯 들렸어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된다는 듯이요. 집에 있는 사람은 남는 시간 많은 사람, 뭘 시켜도 되는 사람. 이 공식이 우리 집, 아니 시댁 전체의 기본값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은요, 병원 갔다가 아이 학교 픽업 시간에 딱 맞춰 돌아오느라 점심도 거르고 운전만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녁상에 앉아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오늘 반찬도 어제랑 똑같네. 요즘 너무 루즈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말 듣는데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 오늘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 반찬도 새로 한 거야. 콩나물국도 끓였고. 그게 새로 한 거라고. 어쨌든 당신은 하루 종일 시간 많잖아. 시간 많잖아. 이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 같았어요. 집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건 일이 아니라 시간 낭비. 점점 제가 더 완벽해지려고 애썼어요. 남편 말처럼 그래. 난 집에 있으니까 더 잘해야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스스로 자신을 점점 혹사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도 하루 2번 하고 빨래는 손빨래로도 해보고 김치까지 직접 담그고 반찬도 4-5가지씩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좀 사람 구실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거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지쳐서 저녁밥 대신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꺼냈어요. 남편은 식탁을 보더니 밥상이 이게 뭐야? 당신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이렇게 허술해? 대청소했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제게는 네가 원해서 했지. 내가 시킨 거 아니야로 들렸어요. 맞는 말이긴 하죠. 아무도 저더러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일은 아침부터 분리수거, 빨래, 화장실 청소, 병원 진료 동행, 마트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였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일찍 들어왔고 제가 방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 말했어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해? 혹시 낮잠이라도 잔 거야? 아니, 하루 종일 바빴어. 근데 이렇게 피곤해 보여? 뭐 그리 힘들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피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제가 느끼는 피곤은 사라지는 자존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다가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청소기 소음에 묻히게.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었어요.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랬다고. 립스틱 하나 샀다고 눈치 보고 친정 엄마 병원 갔더니 시간 조절하라고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다닌 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저한테 시간 많다, 빈둥댄다, 기생 같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저를 슬쩍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 너무 고생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 앞에서 울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가져다 줬고 그거 하나로도 위로가 됐어요. 남편은 평생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눈빛 하나도 준 적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남편 눈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빈둥대는 여자, 집에서 쇼핑이나 하는 사람,
기생처럼 붙어 사는 사람. 그게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마음속 어딘가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어. 그게 제 안에서 처음으로 움튼 반항이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주말이었어요. 둘째까지 큰아이 자취방을 따라 나가 있던 터라. 집이 늘 조용했는데 오랜만에 내 식구가 모이니 집안이 북적였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들어와 국 끓이고 전 부치고 과일도 손질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모이는 날이 드물다 보니 뭔가 정성껏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리를 마친 식탁을 보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숟가락 좀 놔줄래? 네. 성우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조용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툭 뱉었어요. 당신 할 일을 왜 애들한테 시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황당한 말이었거든요. 애들한테 숟가락 좀 놓으라고 했다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 준비는 내가 했잖아. 숟가락 정도는 좀 같이 놔도 되는 거 아니야? 주말이라고 애들 부려먹지 마. 당신은 평일에도 집에서 쉬잖아. 순간 식은땀이 쭉 났어요. 그 말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왔어요. 제가 뭘 시키면 남편이 제지하고 아이들은 그 말에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그날도 성우는 눈치를 살피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앉아버렸어요. 그 장면이 너무 아프게 남았어요. 아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남편도 아빠 말 한마디에 다시 앉는 아들도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부글거리는 저도요. 그날 식사는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3숟갈 정도 먹고는 그냥 수저를 내려놨어요. 남편은 그런절 힐끔 보더니 또 그 특유의 쯧쯧 소리를 냈죠. 땅을 파면 쌀이 나오냐? 밥 남기지 말고 먹어. 그 말이 귀에 너무 쩌렁쩌렁 울렸어요.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쌀 아깝다고 하는 그 말이요. 그게 제게는 당신은 그 밥값도 못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나는 밥을 하고 상을 차리고 다 치우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엄마니까 당연하지.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며칠 후였어요.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둘째가 주고받은 문자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엄마 또 왜 그래? 요즘 예민하신가 봐. 그냥 냅둬. 원래 그러니까. 그 두 줄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냥 냅둬. 원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주 주말 남편 친구의 모친상으로 장례식에 가야 했어요. 장롱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샀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솔직히 입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목이 살짝 늘어나고 단추도 반쯤 달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옷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그 옷밖에 없어? 좀 체면 차리자. 장례식이잖아. 그 말에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면 차리자고요. 체면 차릴 돈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던 건 누구였는데요. 8,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샀다고 난리쳤던 사람이 왜 체면은 따지냐고요. 새 옷 쌀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눈치 주니까 하나도 못 샀잖아. 그래도 있는 옷 좀 잘 골라 입지. 후줄근하게. 그 말에 결국 저는 입던 옷을 입고 갔어요. 가는 길 내내 창밖만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친구 아내가 묻더라고요. 요즘에도 전업주부 하는 분 있어요. 대단하시네. 부럽다. 부러워. 정말 웃고 싶은데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당신 옷 좀 너무했어. 내가 다 민망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울컥했어요. 민망하다고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민망했던 순간들을 기억은 해요. 며칠 후 남편이 택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장례식 옷이 후질근하다길래 검은 티 하나 샀어.
그러고는 상자를 식탁에 툭 던지듯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부럽다. 진짜 당신은 결혼 잘했지. 집에서 쇼핑만 하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언제 쇼핑만 했는데 그거 5만 원짜리 옷이야? 5만 원이 쉽게 버는 줄 알아? 당신은 그걸 우습게 알잖아. 나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내가 5만 원도 마음대로 못 써. 내가 적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날은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사람을 기생 취급을 해? 내가 언제 기생 취급을 했다고 그래? 뭐 시켜 먹는 것도 눈치 줘.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눈치 줘. 사람을 맨날 빈둥거리는 것처럼 비꼬면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겠죠. 그날 이후 저도 변했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늦는 날이었어요. 늘 칼같이 퇴근해서 저녁 6시 반이면 현관문을 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쯤 와? 몰라. 회식 있으니까 늦어. 당신 먼저 자.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전 정말이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넓었구나 싶더라고요.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드라마를 틀었는데 그 속에서 맛있는 치킨이 튀겨지고 있더라고요.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진 닭다리, 치즈소스 퐁당, 옆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보는데 속이 울컥했어요. 나도 한 번쯤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그 단순한 욕망이 그렇게 절절할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밥은 혼자 대충 해결했어요.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몇 점. 먹고 나서도 배가 허하더라고요. 허한 게 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치킨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앱을 열고 후라이드 하나 클릭하고 맥주도 하나 추가하고 결제 직전 문득 멈칫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치킨을 보고도 한숨 쉬던 그 얼굴, 혀를 차던 모습, 땅을 파면 치킨값 나오냐던 목소리.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어요. 내가 왜 이걸 주문하면서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 진심으로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내서 말했어요.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뭐하러 살아? 결제를 누르고 현관 앞에서 배달을 기다리는데 어찌나 두근거리던지요. 누가 들으면 연애하는 줄 알았겠어요. 치킨이 도착했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잔 따르고 닭다리 하나를 베어 물었죠.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나 이 맛을 왜 잊고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사람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헛헛해서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치킨이 아니라 위로였고 맥주는 슬픔을 씻는 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치킨 박스를 아직 치우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식탁을 힐끔 보더니 말없이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러곤 혀를 찼어요. 다 먹지도 않을 걸 시켜? 땅을 파면 치킨값이 나와?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날 치킨 하나 시켜 먹은 게 전부인데. 치킨 하나 시켜 먹은 게 그렇게 문제야?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써? 내가 치킨도 못 시켜 먹는 사람이야? 내가 말 안 했냐? 알뜰하게 살자고. 그 순간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다 터졌어요. 나는 알뜰한 게 아니라 비굴하게 살고 있었던 거야. 당신 눈치 보느라 내가 나를 없애고 살았다고. 그래도 그건 좀 과장이지 않냐? 그런 말 입 밖에 내기 전에 당신은 내 하루가 어떤지 알아야 돼. 당신이 보는 거 그게 내 전부가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남은 치킨을 억지로 다 먹었어요.
두 끼에 나눠서 기름진 걸 싫어하면서도 꼭 참고 먹었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이 먹지도 않을 걸 왜 시켰냐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남기면 낭비한 사람, 남기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했다는 위안이라도 있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세일 중이던 립스틱을 봤어요. 또 멈칫했어요. 손이 갔지만 결국 내려놨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왜 내가 이걸 못 사? 내가 나를 위해 쓸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때 처음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도 눈치 안 보고 립스틱 하나, 도시락 하나 맘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눈치 없는 말을 던졌어요. 밥상 차릴 시간에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있냐? 왜? 내가 뭘 하면 안 돼? 그냥 말한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이제는 그 말에도 덜 흔들리게 되었어요. 서러움이 지나면 사람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다시 배달 앱을 켰어요. 이번엔 치킨이 아니라 도시락. 한솥 도시락 하나에 사이다 하나. 혼자 먹는 한 끼지만 내가 선택한 한 끼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작고 사소한 소비, 눈치 보지 않는 식사. 혼자라도 맛있게 먹고 싶다는 감정. 그게 저를 조금씩 바꿨어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날은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부쩍 정신이 흐려지고 이상한 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엔 집 주소도 기억을 못하고 밖에 나갔다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신 분 덕에 겨우 돌아오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병원은 검사는 했어?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했지, 치매래. 이젠 혼자 두는 건 무리래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칠 뒤 동생과 오빠가 정한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시설도 깔끔했고 간병인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곳을 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형제 3명이 매달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로요. 요양원비는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였어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긴 지출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필요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셨어? 형제들이랑 매달 나눠서 비용 내기로 했어. 요양원 왜 꼭 거길 가셔야 돼?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근데 매달 70만 원이나 들어? 그렇게 비싼 데를 꼭 가야 해? 그 말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본인 어머니가 불편해졌을 땐 당연히 내가 다 수발하길 바랬잖아요. 그땐 아무 말도 없이 내가 병원 보내고 모시고 다니고 밥 해드리고 다 했어요. 이 돈은 내가 낼 거야. 당신 돈 안 써. 그래도 부부인데 그건 같이 의논해야지. 의논, 당신은 시어머니 일 하나도 의논 안 했잖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맡겼잖아. 남편은 그 말에 잠깐 입을 다물더니 결국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우리 엄마고 이건 당신 부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건 우리 엄마고 이 말이 사람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내 부모는 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며칠 뒤 통장에 들어온 남편의 생활비에서 1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보험이 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지출은 정당화하면서 저는 부모 요양원비도 눈치를 봐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 먹었어요. 진짜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근데 속이 너무 허전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며칠 뒤 친정에 다녀오고 요양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드리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에서 누가 날 챙긴 적이 있었나? 결혼하고 25년 넘게 살면서
나는 늘 누굴 챙기기만 했어요. 남편, 자식들, 시부모, 친정, 학원 셔틀, 반찬 챙기기, 병원 동행. 근데 정작 내 기분, 내 시간, 내 삶은 아무도 관심 없어 했어요. 내가 이래서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당신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내 부모 돌보려고. 그 말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비웃더라고요. 지금 나이에 무슨 일자리를 하겠다고? 당신이 무슨 경력이 남아있어? 나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시도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집은 누가 돌보는데? 당신 없으면 엉망될 텐데. 그 말에 진심으로 웃음이 났어요. 엉망이라고요. 지금까지 그 집이 그렇게 돌아간 건 내가 죽도록 돌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김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에 말한 일자리 아직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들은 적 있어요. 오히려 50대 이상 대졸 여성 찾는 사람들 꽤 있어요. 아이 돌보는 일, 엄마 밥 해주는 거, 숙제 봐주는 거, 그게 경력이라니까요. 그 말을 들은 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그땐 남편 눈치 보느라 못 움직였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요양원비도 눈치 보고 치킨도 눈치 보고 옷 하나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런 인생 더는 못 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도 내가 쓸 돈 벌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은 남편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처음 문을 두드릴 때 손이 정말 떨렸어요. 그 작은 벨 하나 누르는데 왜 그렇게 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민폐가 되면 어쩌지?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문을 열어준 건 김지연 씨였어요. 학원 차량 시간에 대해 얘기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처음이었죠. 어머, 선미 씨 오셨어요? 아이는 방에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점심부터 부탁드릴게요. 입을 다문 채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는 재료로 후다닥 달걀 볶음밥을 했어요. 그리고 반찬 2가지, 된장국까지. 지연 씨가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어머, 너무 맛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돌봄 일은 생각보다 제게 딱 맞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숙제를 봐주는 일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일이 처음이지만 동시에 경력이 가장 긴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몰랐지만 저는 정말 많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리를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걸 일로 인정받으니까 너무도 기뻤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제 퇴근 시간이 자기보다 늦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따라 퇴근이 빨랐는지 제가 집에 없자 연락이 왔어요. 어디야? 일 끝나고 오는 중이야. 뭐 일은 낮에만 한다고 했잖아. 아이 부모님 퇴근 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아니, 그럼 저녁밥은? 그 질문에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늘 제가 차려주던 밥이 이제서야 불편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오면 밥상은 차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텐 선언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그 뒤로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어요.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돈 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지 않아. 그냥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그 돈 벌겠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곤란한 거 알지? 그동안은 내가 집안일 과하게 한 거지. 지금이 정상인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게 됐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좀 더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작은 걸 사도 눈치 안 보는 삶.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날도 일 끝나고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 하나랑 작은 손 세정제를 샀어요.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면서도 손이 안 떨렸어요. 남편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식탁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왜 안 버렸어? 저녁에 나갈 때 버릴 거야. 당신이 일찍 왔잖아. 낮에 좀 치우지. 그 시간에 일했어. 나도 당신처럼 일하고 왔어. 그 말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당신처럼이라는 말을 꺼낼 줄 몰랐던 거죠. 다음 날은 더 늦게 귀가했어요. 도서관 사서보조 아르바이트도 구하게 됐거든요. 김지연 씨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제 당신은 밤마다 늦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가 봐. 일하니까? 그럼 밥은 누가 해? 당신도 할 수 있잖아. 나도 당신처럼 일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혼자서 벌 수 있고,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드라마를 보며 웃었어요. 예전엔 웃어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되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답게요. 그날은 도서관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날씨는 아직도 쌀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일하고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저녁거리도 사고 집에 들어가면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묻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뭐 했어? 도서관 일하고 왔어. 집안 꼴 좀 봐. 이게 집이야. 집은 평소보다 조금 어질러져 있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빨래는 세탁기에 있었고 식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청소는 내일 하면 되잖아. 당신이 이런데 신경 안 쓰면 누가 써? 당신까지 밖에 나가서 바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당신까지라는 말 속엔 여전히 나는 밖에서 일하고 당신은 집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나보고 계속 집에만 있으라고? 당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나 하면서? 그게 나쁜 거야?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잖아. 잘해왔다고?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만 했으니까 한 거야. 그날 밤은 둘 다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기류는 분명 달라졌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예전처럼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할 수 있잖아. 당신은 예전이 훨씬 좋았어. 나는 지금이 훨씬 좋아. 그 말에 남편은 수저를 탁 놓고 말했어요. 이러다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이혼하자.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인 것처럼.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젠 배신이야? 그런 말은 그만해. 내가 뭐 해야? 당신이 나 키운 것도 아니고. 다시 생각해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난 지금부터 나답게 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책상을 치고 소리를 높이고 막말도 섞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냉정해졌어요. 나는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아. 내가 벌어 쓸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꾸릴 수 있어.
당신한테 더는 의존하지 않아. 그 말이 남편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저를 올감했던 건 돈줄이었거든요. 그게 끊기면 저는 다시 기어들어올 줄 알았겠죠. 며칠 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 몇 벌, 책 몇 권, 가족사진 몇 장.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다 손에 쥐고 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제 마음에 새긴 결심 하나는 꼭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그날도 남편은 말렸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네가 감정적으로 변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집을 나오던 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쉽거나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한다는 그 벅참 때문에요.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남편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뭔가 느꼈겠죠. 제가 더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어요. 혼자였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밟았고 주소도 새로 옮겼어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리듬, 새로운 나.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여자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이혼하고 처음 맞은 아침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시계 알람도 안 울렸는데 해가 얼굴을 들이미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날따라 공기까지 달라 보였어요. 익숙한 냄새도 없고 누구 밥 차릴 생각도 없고 심지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잠깐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평생을 남편 밥 시간, 자식 학교 시간, 시부모 병원 시간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 이제야 내 시간에 맞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은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조용히 베란다에 앉았어요. 햇볕을 쬐면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박선미, 이제 나로 살자. 일은 계속 다녔어요. 돌봄 일은 여전히 아침마다, 도서관 일은 주 3회로 조절해서 다녔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건 나를 위해 힘든 거라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김지연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선미 씨,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특히 밤에 조용한 집안에 불을 켜고 들어설 때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두려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 외로움 덕분에 내가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거든요. 집안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 책장 하나, 좋아하는 찻잔 몇 개가 있었어요. 누구는 수수하다고 했지만 저는 제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아닌 문자였어요. 잘 지내지? 밥은 챙겨 먹고?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동안 참 오래 살았지. 혹시 다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결심했는지를. 그때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땐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사람이 돼야지. 그날 이후로 연락은 끊겼어요. 남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걸. 늘 눈치 보며 알았어요만 하던 박선미가 아니라는 걸요. 가끔 아들이 연락을 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자. 그래, 이번엔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엄마가 번 돈으로?
그럼 이제 엄마도 나만의 통장이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찡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한텐 세상에 내 자리 하나가 생긴 거였거든요. 요즘은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책을 펼쳐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독서예요. 처음엔 문장이 잘 안 읽혔는데 이제는 문장 하나하나가 살을 파고 들어와요. 그 책 속 인물들과 내가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선미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창밖을 보면 계절이 바뀐 게 보여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잘 못 봤어요. 늘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바빴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계절이 바뀌는 걸 알아요. 그게 이렇게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봤자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해.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그런 말들 다 흘려들어요. 왜냐고요?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니까요. 누가 정해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리듬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는 삶. 그게 진짜 사람이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봐요. 그리고 웃어요. 그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박선미는 이제 자기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도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